네, 안녕하십니까. 삐딱 돋고 별이 5개, 삐딱한 포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재혁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맛배기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쫓겨나셨다고 그러고요. 예,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승창 민주당 의원이 네네. 재정경제위원회로 갔다고요? 네. 모처럼 청주시 의회가 안 싸우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분위기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저희끼리도 얘기한 부분이 사실상 지나고 보면은 되돌아봤을 때 전혀 이 시민과 또 이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에 관계없는 이런 행동을 이제 우리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정쟁으로 싸우는 거 그만하고 정책으로서 시민에게 조금 더 다가가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끼리 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저 당선하자마자 이렇게 폭풍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예,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고 또 이제 이영신 의원님이 이제 오시는데 제가 지난번 여기 방송에서 이영신 의원님은 본인이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 중요하고 가기 싫은 사람이 한 명이 억지로 나가는 그 마음은 왜 안 중요하냐.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상임위 활동 같이 하게 될 텐데 엄청 불편할 것 같습니다. 또 잘 지내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예. 그 이영신 의원님도 굉장히 미안해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박승찬 의원님께 또 거하게 또 술 한잔 사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박승찬 의원이 그 협치의 상징이 됐다 이런 또 아니 그리고 지방의원이 이제 4년 일단 4년의 임기 중에 보통 2년 한 번씩 위원회를 바꾸잖아요. 네. 그렇죠. 예. 3번을 바꾸는 건 제가 볼 땐 기회다. 또 그분이 그 비례대표라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지역구 의원이 되면 네. 더 큰 경력이 될 테니까 모두에게 윈윈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네. 청주시의 여야도 이번엔 앞으로 좀 이제 좀 잘 되기를 기대하길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민심이 막 폭풍전야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실. 이거 여든 야든 지방 정권이든 상당히 지금 아주 일촉즉발이어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한 얘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6개월인가 몇 안 넘었는데 수능 발언 교과서 안에서 출제를 하라 이런 위주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한 발언이라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큽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여기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부터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 항상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들어온 지 1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항상 같은 논란을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혹은 대통령실과 회의하고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대통령실이 그게 아니다라고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말한 그 국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약간 문책을 받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런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부총리,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수능과 관련해서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4시간 뒤에는 대통령실에서 그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수능에서는 배제를 해야 되고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에만 관해서 출제를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그 사교육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물수능 논란이 불거진 게 아니냐라고 해갖고 수능 난이도 이번에 이제 6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불수능이 될 것이냐, 물수능이 될 것이냐라는 이런 말들이 오감에 따라서 학부모들과 입시 관계자들 또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이 심해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러면 킬러 문항,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킬러 문항을 없애면은 킬러 문항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킬러에 준하는 이제 준 킬러 문항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불리해지는 거고,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유리해져서 이 그 상위권에 몰려 있는 학생들 간에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전문가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킬러 문항과 준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평가를 함으로써 그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그렇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혼란이 좀 있어서 좀 네, 그래서 뭐 교육부 대학입시국장님이 대기 발령됐고,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님이 원장 그만뒀고. 네, 그만두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한 후폭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과거서부터 반복이 됐는데 본인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엄청 놀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낄 법한 이제 국가의 수장으로서 발언을 신중하게 진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1년에 한 번씩 직원 뭐 평가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월드컵 기간에 시험 날짜가 이제 잡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갈 줄 몰랐는데 월드컵 끝나고 이제 시험 보는 걸 생각했는데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그 중간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막 반대를 했죠. 막 게시판에 시험 연기하든지 취소하자. 올해는 보지 말자. 그래서 놀랍게도 시험이 취소가 됐어요. 정말요? 네. 오. 그래서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몇몇은 또 싫어하더라고요. 준비한 사람도 네, 있으니까. 몇몇은 또 네. 그 시험 준비를 그 월드컵 기간에 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싫어한다. 요런 이제 생각이 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 내용은 그 이재명 그 대표님께서도 대선 때 이런 내용으로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가 배운 데서 나와야지 그게 시험이지. 배운 걸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시험이지. 안 배운 것까지 그 시험 범위를 확장하면 결국은 안 배운 것까지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네네. 저기 의원님 때 뭐였어요? 저는 그때는 학력고사고. 네. 저 당연히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하도 시험 본 지 오래돼서 수능하고 학력고사 뭐가 다른지 좀 헷갈리는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 때는 아마 가해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가해가 금지됐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교수님은 학교 때 자기가 대학생 때 가해하다 걸려가지고 고초도 겪었다고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해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전공 교육이 이제 지금 거의 무너진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 학교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 만약 물수능이 되면 1등과 100등이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하면은 또 소수 몇 명만 아주 고액하에 받은 애들만 또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고 이게 어디다가 잣대를 탁 들이대야 될지 입시를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또 입시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고려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긴 했는데 이게 또 내일 모레 또 수능이라 저희 애들은 다 대학교 그래서 남 얘기처럼 하면 안 되지만 좀 약간 감은 떨어지는데 그렇죠. 고3 학부모는 이거 지금 남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주변에 고3 학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감은 떨어지는 감은 거예요. 떨어지죠. 그런데 일단 상당히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이든 교육계든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 학생들
그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금 밤새도록 공부하는 네.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우택 부의장, 상당부 국회의원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페북에 민주당식 괴담이다. 딴 것도 괴담하더니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또 이게 괴담을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 정우택 국회의원하고 작년에 재선거에서 상당부에서 맞붙어서 그래도 30몇 %의 득표율을 올려서 깜짝 놀랐겠다. 32.8%.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김시진 네. 교육정책학 박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페북에다가 정우택 부의장을 저격해서 아주 의회 정우택 부의장 의회 1패를 했어요. 그 의문의 1패. 지금 그렇게 돼서 네. 페북 설전을 벌였는데 네네.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또 재밌는 일이 네.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그 정우택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정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정책적 발언을 다 정쟁에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우택 부의장님 발언을 제가 다 봤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통령의 발언은 뭐 되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것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또 이제 민주당식 괴담 이렇게 끌어들임으로써 이걸 정쟁에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모양을 보여가지고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꼭 전문가가만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우택 의원이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비판을 할 때는 조금 그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걸 좀 정쟁화 시켜가지고 약간 물타기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정우택 부의장께서 조금 급하시지 않나. 네, 지금 이제 너무 노림수가 있다. 아니 이제 대통령실에 잘 보여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뭐 지지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그랬더니 이제 전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은 조국 장관 수사하면은 무슨 전문가고 뭐 경제 관련해 갖고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고 이러면서 비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인상이 뭐냐면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도 그렇고 정우택 부의장님도 그렇고 지금 공천 시즌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치에 맞지 않는 혹은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방식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우택 부의장 입장에서는 그 김시진 박사가 정우택 이걸 물귀신 작전 아니냐 좀 불쾌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김시진 박사님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꼭 그 정우택 부의장님이 얘기한 거를 자기 거기에 내용에 끌어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 이런 생각 들고요. 이제 다들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을 뭐 가공하는 회사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네. 그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 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 업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와 관련된 것도 일반인이 있고 거기에 뭐 학위를 갖고 있는 박사님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생겨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정우택 부의장님은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오히려 정쟁으로화 시킨 게 저는 김시진 박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정쟁화를 정우택 부회장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확 뭐라고 할까 붙었죠. 딱 붙어서 네. 등에 업어탄 사람은 이제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네. 김신 박사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신 박사는 좀 약자니 좀 뭐랄까 좀 애교로 봐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그런 이제 그때 그 30 몇 프로 나왔을 때 32.8%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었잖아요. 네, 안 맞습니다. 냈죠. 그랬기 네.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네. 지금 뭐 나와가지고 그렇게는 안 나오죠.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후보를 내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국에 그때 이제 5군데에서 재보궐선거가 펼쳐졌었는데 저희가 기책사유가 있는 곳에서는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30%를 넘긴 후보는 김시진이 유일하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 경쟁력은 그때도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둘이 붙으면 6.5, 3.5 다 나와요. 뭐 다 그- 6.5대 3.5 딱그 정도 나와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 내부 경선거청 하잖아요. 충주 전에 막 아니, 저 중부사군에서 내부 그때 민노당이었나? 뭐 이렇게 내부 경선을 민주당이라 했었는데, 거의 6.5대 3.5 나오더라고. 둘이 붙은 건 아니었고 그때 4시부터 아니 근데 그때 나머지는 내부 존재감이 또 경선. 없는 후보였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도 이제 많은 후보들이 했었었는데 저희가 그리고 김시진 후보를 그때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생각하고 뽑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좀 예, 있었다고 예.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 네, 의미 있는 거기에 숫자로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뭐 해석의 차이겠죠. 네. 오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그거 항상 근데 경계해야 되는 어쨌든 김신 교육정책학 박사가 네. 타이밍은 죽였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정호택 부의장하고 한 번 붙었잖아요. 정호택 부의장이 페이북에 글 쓴 날 네. 기사에도 났어요. 어. 그날 몇 시간 후에 그 김시진 박사가 썼거든요. 그때 아무도 안 썼어요. 그 상당부에 출마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그렇죠. 명도 안 썼어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 감각을 그렇죠. 김시진 박사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자기가 몰랐네 교육 정책학 박사라는 거를 거기 썼으니 네, 그 네.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그다음에 이런 거는 충분히 한 번에 잘 드러냈다. 그러면 저희 정우택 부의장도 썼어야 돼.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아니 굳이 거기 또 대항해가지고 정 부의장도 경제학 박사니까. 네,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다음에 뭐 또 누가 정우택 그 부의장한테 무슨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나 뭐 이런 것도 했다는데 뭐 어쨌든 요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에 네. 지역 사회에서 벌어졌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련이 일이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자꾸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정쟁화도 되고 이슈화 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주려다가 네. 이렇게 자꾸 정쟁화 되는데 특히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도지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뭐 일본하고 관계 개선 이런 걸 할 때 내가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어법도 이해 못하냐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민심 불을 싸질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주 거의 뭐 하한가로 갔었는데 요번에도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뭐 친이라든지 뭐 친북이라든지 이런 문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지금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이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영한 지사님의 뭐 충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뭐 도지사가 혹은 국회의원이 지지를 하거나 지지 발언을 하는 거는 뭐 아주 당연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음이 그렇지 않고 이제 과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라는 것은 굉장히 주홍 글씨가 써 있는 그런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책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정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를 정하는 거는 사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힘든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무 판단이라고 하는데 정무 라인과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질른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뭐 아니 뭐 그렇게 대통령의 어떤 의견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첫 문장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충분히 뭐 저는 이해 가고 그런 뭐 친일파가 진짜로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면 끝까지 읽어봤더니 뭐 그 내용이 아닌데 이제 첫 문장만 가지고 너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우택 부의장도 뭐 김시진 박사의 그 글에 뭐라고 뭐 아무 반응을 안 했으니까 그죠? 네. 안 하는 게 더 이상 낫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확전은 안 됐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은 딜레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그 역지사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우택 부의장님이나 아니면 그 측근의 이제 참모로서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같아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대응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딜레마는 있는데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지의 포인트를 예를 들어 뭐 괴담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그런 근데- 주제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것도 본인이나 그 보좌진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약하게 하면 약간 어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예, 있겠죠. 예. 하긴 또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 공천이나 이런 데도 또 그러니까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한 이제 고려할 점은 많이 있겠네요. 그래서 참 그 사이를 이렇게 줄 타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좀 가서 코치 좀 해줘봐요. 최근에 당선됐잖아요. 그래도. 일반 시민의 시선으로 최근에 당선됐으니까 살아있잖아, 감각이. 한 달에 몇 번 못 뵙기 때문에 이상조 의원을 잘 이렇게 중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얘기입니다. 갑자기 뭐 당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하면서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평가해 주십시오. 아니 이제 이제는 이재명 대표님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건 예전에도 얘기를 계속 하셨던 내용인데 이제 정작 이제 당사자가 본인이 되니까 그걸 포기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어차피 포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별 내용 없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 진작에 해서 할람 진작하지. 진작에 해서 지난번에 오히려 그 의회에서 그렇게 뭐 자기를 의회에서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그냥 가서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받았으면 오히려 저는 더 지금 확고한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지금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 그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었으면 그 구속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렇죠. 예. 혹시 구속이 됐어도 또 중간에 왜 또 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었겠지 않았느냐. 지금 좀 너무 늦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역시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재명 의원 대표님 친하셨던? 지금은 친합니까? 뭐 친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함께 일을 했었던 동지로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저는 이제 그 과거에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참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사실 그 불체포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면서 당내에서 흔드는 세력이 얼만큼이 되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얼개가 대충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포용하고 가려고 했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방향보다는 본인이 그 계속 제기되는 이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배었다고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 이제 비로소 이제 이제 수를 띄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섭단체 연설이 제가 이제 어제 한 45분 정도 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지켜봤는데 네.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얘기한 게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나 이제 아마 영장 안 기각될 걸 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사실 이재명 그 현 대표가 성남시장을 2번 하고 네.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선 후보를 하고 당 대표를 할 때에 이르기까지 이제 박근혜 정부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괴롭힘을 좀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는 우리 경선 과정에서 좀 아프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게 일파만파돼서 수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뭐 정진상, 김용 이 두 분께서 처음에는 체포가 되었을 때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자조 섞이게 뭐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끝났다라는 것들이 이제 의견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저는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검찰의 이런 정치 공세에 맞서가지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회의원 고유의 특권에 숨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엿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재명 당대표가 네. 당을 좀 네. 당을 장악한 자신감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당내에서도 뭐라고 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확 보여준 거라고 보십니까? 당내에서 이제 너무 이제 지금은 사실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고 또 언론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그 자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아마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노림수도 있고 그 시기를 본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어요. 얘기하면 뭐예요? 체포하려고 하는 검찰이 체포해 주세요를 국회에 내야 되잖아요. 그 체포할 일이 예전에 보면 그때는 앞으로 영장을 뭐 계속 청구할 거다라고 그때 대부분 그렇게 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이것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진짜 꼼짝마 정도의 증거라든지 증언 이런 것들 정황 증거 여러 가지들을 다 맞췄을 때 정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체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하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은 청구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가 아닌더라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저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청구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재판 받는 게 여러 건 있는데 굳이 영웅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면 예. 구속이 안 된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땐 언론에 불구속이 결정이 되면 마치 그 이재명 그 대표님이 지금까지 있던 모든 혐의를 벗는 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뭐하러 검찰이 안겠어요. 이미 지금 재판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에도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정치 탄압이다 그랬는데 선거가 내일 모레잖아요. 내년 4, 5월인데 지금 뭐 해가지고 7, 8월에만 청구하면은 바로 코앞에 또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를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 요거 한번 고민이 많겠네요. 청구하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화두가 생겼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이제 얘기했고 국민의힘에도 그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 뭐 여기 체포영장 청구된 거 투표해가지고 가결시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그 불체포 특권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때의 그런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한때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걸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걸 바라느냐,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 일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런 거를 정하는 게 본인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이것은 사실 애초에 발생한 것이 우리가 의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한 게 사실상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영미권,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쪽권은 뭐 몇백 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이 경험을 했고 이런 데서 이 불체포 특권을
만든 이유는 사실상 의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이 있지만 행정부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고 이것에 대해서 그 수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작은 이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 개개인은 행정부의 그 수장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의회에 압박을 하면은 이것을 버티거나 견딜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이 유지되고 있는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의회의 그 기본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탄압과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혹은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지돼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주주의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건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정에서 그렇지 이제 못한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현실에서 잘 녹아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지만요. 300명이 저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을 그렇죠. 감시해야 되고 지방의원들이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 청주시 의원 42명이 청주시 네.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4천여 명 정도. 4,500명. 그럼 41명당 한 1000명씩 감독해야 되는 거죠? 100명 정도. 100명 정도로 한 명이. 네, 한 명이. 아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근데 보좌관도 없잖아요. 예. 정책 보좌관 뭐 1인당 지금 채용 중인 거로 알고 채용 있습니다. 중이고 예. 이제 3명당 한 두 명이 명이 4명당 한 명인 네 것을 명당 이제 2명당 한 명으로 올해 하기로 했고 의원이 42명인데 의회 사무국이랑 이제 보좌하는 인력이 55명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봤자 의회의 인원이 1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행부는 4,000명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 집행부 약 의회라는 것은 뭐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강화를 위해서는 또 입법적인 또 그 보완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네. 이런 권력이 의회 권력이 강해져야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비도 좀 올려주고 요새도 적금 못 들어요? 아, 그건 뭐 전작인데 포기했어요. 아예 이제 안 해요? 그럼 오늘 수사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이게 뭐 좀 자존심이 상한 얘기입니다. 충북의 도지사, 충북의 교육감이 1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그 리얼미터가 최근에 그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하잖아요. 매월 하는 건데 10등 밖은 이제 발표를 안 한답니다. 저는 이제 리얼미터에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려면 다 하든가. 옛날에는 이제 국의 도만 따로 또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10등 밖에 이제 저평가된 데서 이제 뭐라고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10등까지만 발표하는 이유는 또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또 지수를 발표해서 했는데 그것도 뭐 좀 저는 뭐 별로 달갑지 않은 거고. 그리고 뭐 충북 이런 데랑 전라도 이런 데랑은 이게 좀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이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충북이 10점하고 다른 동네 10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본다는 게 저도 좀 평생 그랬는데 아예 뭐 빼놓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리얼미터 얘기 안 할 건데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아예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하는데 또 도지사랑 교육감이 다 빠졌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10등 밖으로 둘 다 밀려나가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10등 밖으로 다 밀려났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리얼미터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방식을 5월부터 바꿨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그 방식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최근 조사한 4월까지를 보면 그 김영환 지사님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15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최하위였고, 사실 그것은 뭐 그 과거에 있었던 뭐 친일파 논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산불 술자리 논란, 그 다음에 저 정무라인의 부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굉장히 약간 좀 조용히 지금 도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향후 1년을 평가하고
향후 3년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평가에는 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구상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과거 같은 과오를 좀 반복하지 않는 게 충북 도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시정 지사 시절도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았는데 중간 정도는 했었는데 근데 10등으로 확 밀려나니까 도대체 17등을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11등을 했다는 건지 그죠? 저기랑 똑같거든요. 그 어디더라? 중앙일보가 거기가 매년 무슨 대학 그 순위평가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는 기본적으로 정서가 샤이예요,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다 표시를 안 하고 잘못했다 그래도 막 쉽게 말해서 그 굉장히 거칠게 덤비진 않거든요. 근데 전라도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 잘못했으면은 그냥 앞뒤 안 보고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비는데 그런 것들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놓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평가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그래서 그쪽 다른 이제 성향상 네. 우리는 10점 만점 10점 이거 아니고 8점, 7점 뭐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이게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뭐 너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 다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 충북 지역은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내는 걸 좀 두려워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 SNS에 일반적인 내용을 올리면 좋아요가 한 300개, 뭐 많게는 500개까지도 찍히는데 그 좀 정치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생각이 여야 간 막 극명하게 갈리는 내용을 올리면 뭐 100개도 안 찍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봐서는 여기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누가 다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좋아요 누르면 내 정치적인 성향이나 내가 이쪽을 지지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아니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이 개별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조차도 표현을 안 하는 거를 봐서 네, 맞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언론이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제 언론이 예전만큼 시민들이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전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향이 있다.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김영환 도지사님은 안 좋은 거로 계속 언론에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뭐 사실상 그렇게 뭐 큰 내용도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 어쨌든 그 내용이 계속 전달돼서 여론조사에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 민심이 이제 확 달아올라오고 확 꺼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쭉 달아올라서 좀 있다가 꺼지는 것도 좀 시간 걸리고 그렇죠, 예.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좀 한참 걸리니 진짜 저점에서 사실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봐도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10등 밖으로 밀려났다고 해서 뭐 기계 계속 갈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 예전에 이해하면 그 됩니다. 이시종 지사님 때는 도지사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도지사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정도로 좀 조용했다고 보면은 지금 김영환 지사님은 뭐 다 알잖아요 지금. 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성공했다. 대통령 나가셔야 돼. 아니 뭐 그런 충북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인지도면은 내가 볼 때 인지도로 해야 돼.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죠? 아이고. 네. 아니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는 그 정우택 그 부의장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 충북의 어떤 가장 유명한 정치인 이런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 김영환 하면 김영환 도지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요. 누군지를 많이 그렇죠. 알죠. 예, 많이 알잖아요. 제가 일단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그 충북의 전국 정치인이 몇 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3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정치인이라는 건 뭐냐? 저기 강원도 춘천에서 얘기하든 저기 전라도 해남에서 얘기하든 아 그 사람 하고 이제 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도종환 의원님 그리고 저기 노영민 실장님 요 정도가 이제 3명이 전국 정치인이라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영환 지사님이 약간 추가되어야 되는 게 아니 서울 가도 충북지사 누군지 다 알더라고요. 다 알죠. 아, 그 리얼미터의 평가에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15등을 하던 뭐 이왕이면 그래도 10등 안에 들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홍보 수단으로 삼기는 좋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연해하지 않는 것도 그렇죠. 예. 그 지역의 그 언론사에서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충청권을 묶어서 네, 그렇죠. 예. 연합으로. 네 개 정도
4개나 되잖아요. 충북, 충남, 세종, 대전만 이렇게 해서 예. 여기만 평가해도 충분히 아니면은 의미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이거 참- 충북에서 뭐 샘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례로 하면은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충청 메가시티도 안 되는데 네. 이 여론조사 뭐 이거 근데 딴 도랑 비교하는 거는 좀 그게 좀 하여튼 좀 네. 불만 많은데요. 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좀 반등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네. 들고 한참 올라갔었잖아요. 김영환 지사도 꽤 올라갔었어요. 예, 최근에. 예, 좋았죠. 그 그 작년 연말에 쭉 올라갔다가.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데드 크로스가 돼가지고 네. 반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반등하기 위한 우린 또 약도 줘야 되잖아요. 맨날 뭐 폐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뭐 팁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지적만 하지 마시고. 그 상당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니, 거기 뭐 저 지금 뭐 김영환 지사가 사는 동네 집은 예. 지역구 아니죠. 거기는. 그렇죠. 저희 동남지구는 지역구는 거기는 지역구 아니죠. 상당구죠, 상당구. 예. 상당구인데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하 지사님 뭐 이런 지지율에 뭐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않다고 들었고요. 또 지금 이제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다가 지금 좀 이렇게 조용히 계시라는 주변 좀 잠깐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그렇게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주변의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제하시는 것 같고 워낙 이제 또 시인이시고 네. 또 이 감성도 충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인 언행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고 기존에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 내용을 다 뜯어보면 별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김영환 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좋게 봐달라? 좋게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조용해달라. 왜 조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지금까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언론상에 부각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뭐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지 또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그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처음에 경기도에서 이쪽 충북에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을 때, 그런 거를 통해서 좀 공약집도 만드시고 하셨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 때가 됐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충북을 앞으로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 공약집을 좀 보시면서, 좀 그리고 뭐 주변에 얼마나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원로 그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지금 시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시기상으로도 딱 1년이 됐고 그래서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이 1년 한 언제예요, 거 해가지고 3년 사실 이 선거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선거 임박해가지고 초반에 뭐 했는지 사람들 다 기억 못 하거든요. 6개월, 1년 전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좀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뭐 김정은 저 국방위원장 만나가지고 굉장히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지만 정권 말기 돼가지고는 이제 저는 그 욕망을 제어하는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는 있는데 아파트 매매 때문에? 부동산. 네. 이제 마지막 남아서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적재적소에 그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지 않은 거. 그 계속 풀려고 했는데도 홍남기 부총리가 막아가지고 없다가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딱 생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보면은 선거 임박해서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아직 뭐 반전의 모멘텀은 마련할 수 있을 시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밍은 뭐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화제를 맞이하여 김영환 지사님께서 꽤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좋은 글을 쓰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제조 산업보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 문화예술을 육성하겠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한국은행에서 주장한 거예요. 이시종 지사 있을 때부터 제조 산업에 해봐야 결국 본사는 다 서울에 있잖아요. 다 빠져나가고 지역소득 역외 유출하고 그러니 촘촘한 안전망과 지역소득을 이렇게 안에다 가두려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충북도에서. 이걸 김용환 지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8개인가 12개를 쭉 써놨는데 상당히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소프트 파워, 그다음에 문화예술 뭐 이런 걸 했어요. 우리 요새 오렌지 경제인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게 굉장히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 좀 말이 앞서지 않기를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빅2 중에 한 분을 계속 빼놓고 얘기했네. 그러니까요. 존재감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윤건영 교육감님 몇 죄송합니다. 뭐 김영환 지사 가려가지고 존재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테니스는 잘 치시던데 제가 우리 찍었잖아요. 그 테니스를 쳤는데 딱 잘못 쳐가지고 공이 어디로 갔어. 그 표정을 이렇게 우리 PD가 찍어왔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새 뭐 너무 논란이 많아. 근데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 뭐지 블랙리스트, 단재고 개교 뭐 미루고 뭐 이런저런 이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데 본인은 논란의 중심에 또 없어요. 뭐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없고 뭐 예를 들어 은율고에서 학교에서 가가지고 정권 규탄 피켓 들고 만약에 빨갱이 교육시켰으면은 그 교육감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갱이 교육이라는 아니 뭐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하고 그랬잖아 그거. 뭐 나중에 좀 취하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교육감이 사과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거 좀 먼저 하여튼 교육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리스트 논란, 그다음에 이제 단재고 개교 연기 논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니까 요 최근에는 아침 간편식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저 아침 간편식이 논란될 게 뭐가 있지? 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뭐 빵과 우유 같은 이런 이제 가공품을 제공을 한다는 건데 보니까 이제 그 노조에서 막 반발을 하는 거여서 이 반발할 이게 뭐가 있지라고 해서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 가는 것도 있고 그럼 이 중간을 다 관통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침 간편식에서 이 부분이 나올 줄 몰랐는데 소통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편식을 학생들한테 주는 거야?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주는 거고 샌드위치 같은 거? 그렇죠. 빵 같은 빵, 우유 이런 걸 주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의 공통된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 과정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항목 자체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약간 밀어붙이듯이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엄청 급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통 과정을 다 걷어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제가 잘 몰랐는데 간편식을 학교에 이제 오는 학생들에게 줘요? 그렇게 저는 이제 파악을 무상으로 주는데, 주는데 교사노조가 왜 그래서 그런 데서 왜 반대하는 교사들이 일이 추가된다 이거죠. 거야? 선생님도 줘야 돼?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 그러면 거는? 저는 교직원들이 뭔가 줄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할 과정이 필요하고, 네. 협의를 그리고 간편식이 또 최선이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들 전반적인 것들이 내가 이제 공약에 있고 내가 할 거니까 알아서 따라 이렇게 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괜히 이 논란 될 것도 없는 데서 좀 논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라이더가 주든가 그 동네 할머니 어르신들이 뭐 등교하는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왜 그거 주잖아요. 그거 한 근로 봉사하는 거 20만 원씩인가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이 없었고 과거를 보면 이제 블랙리스트나 단지 고개교라는 것들이 자신이 뭘 하고자 해가지고 나온 논란이 아니고 다 과거에 있었던 걸 다 뒤집는 거거든요. 블랙리스트 같은 거는 다 이제 선정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전에도 이제 이상조 의원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순으로서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일부러 개입해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개교도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끝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 뒤집고 만들고 해가지고 이 윤건영 교육감이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것만 다 이렇게 파헤치고 갖고 과거에 있는 거 안 해라는 좀 안 좋은 이 방식으로 좀 교육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제가 교육 쪽은 잘 몰라가지고. 글쎄 저도 네, 근데 글쎄, 그게 좀. 네. 저는 이제 저도 1년이 돼가지고 저를 되돌아보지만 항상 본인이 뭘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과거 했던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미 다 되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될 예정인 것들을 다 다시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그건 그대로 해가지고 이미 진행된 거니까 가고 앞으로 내가 어떤 걸 펼칠 것이냐라는 것들을 도민이나 학부모들한테 어필하는 게 훨씬 더 그럼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평가를 받는 거지 과거 거 뒤집어 깐 다음에 내 거로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만 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 성이 안 찬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그냥 전 납둘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그냥 그 뭐 사장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이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아 갖고 좀 아쉽습니다. 의원님 뭐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면은 늘 그냥 하던 대로만 쭉 하면 욕은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안 하던 걸 새로운 걸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1년 이제 저기 뭐 의원님이 1년 정도 되셨고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7월 초에 또 1주년 기념식도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달간 하면서 이제 저도 느낀 건데 우리 그 충청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이제 좀 꺼려하잖아요. 꺼려하고 안으로만 생각하고 그런데 정치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하면 이게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제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 불이 뜨겁다는 걸 모르고 뛰어들면 이건 만용이고 불이 뜨겁다는 걸 알지만 알고도 뛰어드는 건 용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견해에 대해서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용기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화제이니까 제가 또 임건영 교육감에게도 네. 팁을 좀 드리자면 네. 그 1년이 다 됐는데 교육 공약할 때 학력 신장, 김병훈 교육감 그렇게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력 신장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앵행돌이 하더니 뭐 했냐. 학력 신장 올해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작년에야 뭐 평가가 안 나오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교권 확보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논란만 있었던 1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본인이 말을 안 해요. 김영환 지사는 본인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제 설화의 주인공이 됐지만 그래도 본인이 정치를 하잖아요. 김영환 지사는 다 보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교육 당도 정치이니까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임건영 교육감이 그 보도자료로만 얘기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감이 본인이 대화하고 나서서 뭐 결정하고 내세울 건 주장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는데 다 보도자료로 뭐 대변인이 하고 뭐 대변인도 없죠 거기는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거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세도 아닌 것 같아서 본인이 나서서 하시면 뭐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글쎄 교장 선생님들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 아마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국민들도 많이 만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익숙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이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저기가 있고 또 오늘 시장님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는 시장님과 그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거든요. 그런 방식이. 그래서 그 스타일 변하는데 그렇게 확확 변한다라는 것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도 정치인인데.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테니스도 치고 이런 거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대로 좀 적절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뭐 말 나온 김에 또 이범석 시장 15분 생활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좀 못마땅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은 괜찮았어. 네, 네. 그거 발표를 해야지. 뭐 기자실에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공보관 실 잘 못하는 것 같아. 그건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은 딱 비전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해야지.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간담회 하듯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그릇이 이게 막걸리만 좋으면 뭐 할까? 그릇도 이뻐야지. 그럼요. 그 정무 라인이 또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좀 정무 라인이 좀 뭐 재정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저기 충고도 여기도 팁 한번. 아니 교육감이요? 아니 끝났어요 교육감. 끝났어요. 시장님. 근데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5분 됐어요. 생각할 거? 15분 생각하고 모르겠어 그건 뭐. 좋은 것 같은데. 뭐, 아니 시장님 뭐 지금 시장님은 팁. 괜찮잖아요. 지금 뭐 그래? 크게 뭐 비판받지 않고 그리고 사실 몇 가지 굵직굵직한 걸 또 해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조용히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요새 본 그 각종 발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요? 청주 오창 도로 뚫는 거예요. 2029년까지 뚫는다잖아요. 아이고. 제일 속 시원한 기사 그거예요. 청주 도심 뭐 지하철인지 뭔지 그거는 2040년 돼야 됩니다. 17년 정도 걸립니다. 아휴. 그런데도 그거를 제대로 못해. 얼마나 중요한 기사인데. 근데 그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2005, 6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청주 출퇴근해봐서 오창이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이미 17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앞으로 6년 걸리니까 이것도 한 20몇 년 된 얘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2009년에 2029년에 개통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게 홍보를 해야 될 건데 지도도 이상한 걸 그려놔가지고 제가 다시 그렸습니다. 청주시고 홍보 잘 좀 해야 돼요. 네. 아 이게 또 갑자기 확 더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이제 레베루가 좀 거시기 한 건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